네, 정치는 팀킴 시작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다고 두 분이. 자,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김대원 수석 최고위원회 연이은 이 설화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설화가 아니라 어떠한 맥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또 이제 설전이 벌어졌던데. 네, 이제 주말 내내 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심지어 공천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징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그걸 더 크게 봐서 이제 보수 세력과의 정광훈 목사의 관계 이런 것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어떤 관계인데요? 어떤 네. 관계일까요? 예. 부적절한 관계인가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지적들을 오랫동안 받아온 인사입니다. 당까지 만든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심지어 이제 본인은 출마한 건 아니고요. 그 총선에 실제적으로 당을 등록해서 비례가 3%이면 의석 하나이거든요. 2016년에는 거의 그에 근접하게 갈 정도로 실제적인 정치의 세속화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목표들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오히려 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류화가 되자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개조하자. 네, 이제 왜냐하면 작년 이제 11월달에 나왔던 여러 보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 특히나 이제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 가입 명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보도 나왔었죠. 예,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정광훈 목사 쪽에서 전략을 바꿔서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려고 하는 전략들, 실제적으로 그것이 당원 100%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그 이상의 이번에 단순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단정시켰다가 아니라 앞으로를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이상이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계속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등으로 지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명이 5자리를 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결혼은 경선 과정이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표가 8분의 1로 그러니까 나눠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직표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파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도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재원 최고도 그 덕을 잊지 못해서 보훈 차원에서 가서 이야기했다가 설화에 휘말린 거 아니냐. 이 분석이 좀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훈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심지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하통일. 예. 네. 예,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그 발언입니다. 불경죄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지적도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왜 이런 대통령이- 말을 할까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만곤 박사님은?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정치학, 민주정치 공부한 사람들은 다 정교가 분리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면 이 역사적으로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를 정치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뭐 그런 국가라고 할지라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을 신정 국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신정 국가들이 아직도 뭐 이슬람이나 몇몇 국가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와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 분리를 이야기했어도 사실 지금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보수 우파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가 망가지는데 미국의 그 기독교 보수 우파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그 양태나 양상을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우리가 여기서 좀 개념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네. 어떤 그 종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제 정당에 보면 어떤 그 종교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정치 진출, 정치 참여를 막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예,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사항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첫째는 국교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금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근데 뭐 이것을 넘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존슨 수정 헌법이라고 해서 1954년에 민주당의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을 당시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종교 및 자선단체가 직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세금이 오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어떤 그런 단체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나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정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받고 세금 면세 혜택을 받는 어떤 종교단체들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했고, 그리고 이게 당시에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서 통과되었는데요. 실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1950년대 이때 이게 정해질 때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신앙 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어떤 그 아주 좋은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헌금이 많이 들어왔고, 헌금이 증가하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이제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던 시기라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런 법이 정해졌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외부의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당이 별로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화당도 사실은 겉으로는 이제 뭐 내부에서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건 종교의 정치 개입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그런 맥락에서 최초냐? 제가 볼 때는 최초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뉴라이트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뉴라이트가 태동을 하는 어떤 그 맥락을 보면 사학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계가 사실은 종교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학법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쪽이 종교계였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치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이라는 게 등장을 했던 게 어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교계가 정치 참여가 본격화됐다. 또 우파적 성향을 띠면서 어찌 본다면 최초의 기록으로 남을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김은지 기자님 훨씬 저보다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특히나 이명박 서울시장 이제 앞서서 이제 서울시를 그러니까. 헌납하겠다라는 봉납이었나요? 헌납이었나요? 이제 하늘에 봉헌한다고 해요. 원한다고 했네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까지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정 부분 보수 정당의 어떤 보수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당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닌데요. 이제 결국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선악의 분리를 굉장히 다루고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게 있는데, 정치는 그런 부분 저희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를 둬야 된다. 특히나 이제 근대 이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흐름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실제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진 종교적인 행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반공적인 행태는 사실 2023년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문재인이다라고 하는 컨셉을 아주 최전선에 내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키워왔던, 정치적, 종교적, 심지어 재산적 자산을 키워왔던 분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특히나 재개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공천 이야기까지 하는 특정 종교의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한다면 2020년에 도로 한국당 된다라고 하는 우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20년 동안 계속 뉴라이트 흐름이 나오면데 이게 좀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형성이 되는 게, 그 전에는 사학법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권기했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독 세력, 우파 기독 세력이 이른바 하나의 연합적 형태로 뉴라이트 운동을 벌였다라면 이것이 약간의 퇴조기를 거치다가 다시 이게 발흥을 하면서 정광훈이라는 개인으로 이게 집중이 되면서 어떤 보수 우파 기독교 세력의 연합에서 정광훈 집중으로 약간의 어떤 형태적 변화를 거쳐오는
하지만 사실 맥락은 같은 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갖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 조직되어 있는 힘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조직된 대중이라는 이것도 결국은 조직된 대중이라고 봐야 되니까 조직된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파워, 정치적 파워 여기서 모든 게 비롯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개신교 이제 특히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개신교 분이 계신다면 이제 정광훈과 개신교 주류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그렇죠. 있을 물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특히나 지금의 어떤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들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극애가 있다라는 지점들이 특히나 더 문제가 된다는 점은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영향력을 좀 배제해서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여론조사하면 많은 뭐 기독교인들이 거의 5명 중에 4명이 기독교, 뭐 특히 종교가 정치에 관해 들어가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거기 반대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 뭐 기독교 우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수의 또 기독교인들이 그 공화당 내에서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 여론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목소리를 일단 내세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들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의 반대편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수라고 사실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미국에서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기독교 우파들이 본격적으로 1960년대에 반전운동, 나태권운동, 뭐 페미니즘, 뭐 성소수자 해방운동, 세속화 증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기독교 우파들이 여기에 맞서서 문화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 그렇게 이 문화전쟁 가운데서 이제 제리 포렐 같은 어떤 소수의 목사들이 주도를 해서 사실 이런 세력들을 만들어서 그 정당 내에 있는 공화당 정당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이 기독교 우파 단체인 도덕적 다수 같은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정광훈 목사나 뭐 김재원 어떤 그 전 의원의 이런 최고 의원의 어떤 반응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치와 종교의 개입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또처럼 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오신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막아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미국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그리고 이 보수 우파들이 끝내는 트럼프까지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제 이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했듯이 그 이제 김은지 기자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뭐 개신교라고 해서 개신교 전체가 이걸 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전혀 없는 거고 우파적 특히나 극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 세력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들이 어떤 수평적 연합을 이루면서 가다가 이제 정광훈이랑 개인으로 이게 특화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활동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뉴라이트 할 때는 뉴라이트를 이끌고 있는 종교계 인사들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떤 일체화를 어떤 시도한 게 아니라 외곽에 있으면서 이른바 사상적 어떤 기초를 다지면서 방향성을 계속 제시해 들어가고 어떤 조직된 힘으로 이것을 외곽에서 압박해 들어가는 이런 활동 방식을 꽤 했다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지금의 방식은 뭐냐면 일체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뛰어 들어 가지고 거기서 접수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활동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파열음이 더 많이 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더 요란한.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정광훈 목사는 이번 전당대회 전후로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되기 직전인 3월 1일 날 그 집회에서 직접 가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선거가 있고 나면 모두가 자기가 공신이라고 일정 부분 뭐 소위 광을 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우리가 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겠다라는 몇 번의 전화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막판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거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굉장히 경쟁적으로 울산 KTX 의혹에 대해서 주고받던 때가 있었는데요. 원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강훈 목사와 황교안 전 대표의 사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하는 몇몇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했던 모습들, 그리고 뭐 단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의아하게도 그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고소를 했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뒷말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정강훈 목사가 황교안 후보와 거리가 멀어지고 김기현 후보를 돕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경우에 지금 나오는 김기현 대표의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걸 징계하라는 아주 큰 목소리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징계했던 때와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당내에 혹시라도 더 큰 영향력이 있고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제가 소위 비유했던 바깥에서 무언가를 파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봐라 사실 내가 되게 영향력이 있어라고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걱정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선 당시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김성애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 임명 때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그분이 그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온달에 비유했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자유일보라고 하는 곳에서 김건희 여사 인터뷰를 했던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사실 2021년 11월, 12월 시점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당의 대선 후보였고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특정 언론들과 인터뷰했지만 하지 않은 언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때 이 자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나름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매체가 이제 나중에 김성애 비서관 임명 이후에 보니까 정강훈 목사가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혹시나 등기부 등본을 떼봤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드님의 이름과 같은 분이 사내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광훈 목사의 아들? 예. 뭐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발행인도 딸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강훈 목사와 혹시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광을 팔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김은희 기자 이야기를 좀 그 중간 정리를 한다면 정광훈 목사의 그 국민의힘에 대한 파워가 생각보다 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세지 않더라도 이거를 그렇게 과장해서 주변에서 장사하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근데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를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은 배경에는 김기현 대표와 정광훈 목사 간에 또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도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말미암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당원이라면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하태경 의원은. 그죠?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뭐 그 지금까지 당원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이나 그런 수준을 이제 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하나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특히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험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미국이 보수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발흥할 때 기독교 그 반공주의와 결합했고 그리고 보수파가 들어올 때 그 반공주의와 더불어서 문화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공화당 내로 침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이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당선되고 싶었던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때로는 무신론자이고 자기들은 때로는 아예 보수 우파들이 말하는 것과 믿음, 신앙 자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다 만들어진 커넥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김재원 최고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고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최고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 우파적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미국 공화당도 처음 열 때는 절대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레이건도 처음 이렇게 손을 잡을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걸 제대로 통제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미국이 공화당이 맞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공화당이 노예 해방을 시켰던 링컨의 정당이었잖아요. 그 정당이 가장 인종차별적인 트럼프의 정당으로 변해버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끊어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김은지 기자님의 말씀은 상당히 좀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어내지 못한 것은 이미 그 검증되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과거 아닌가요? 지난 총선 때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악재이거든요. 실제로 도로한국당 된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일정 부분 이제 경고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로만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꼭 전광훈 요인만이냐를 좀 사실은 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한국 보수의 가치가 뭐냐? 한국 보수를 보수이게 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치 철학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아까 제 발언을 들어보셨으면 중간에 그런 게 있다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보수가 내세우는 가치가 뭐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 공감하고 지금 보수가 뭘 원해? 라는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종북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여전한 반공주의. 이제 거기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내세우는 게 뭔가라고 들여다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맨날 뭐 자유를 통한 뭐 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자유의 실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장 경제냐라고 뭐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인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 과다한 규제가 들어가서 또 이제 비난을 받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보수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런 세력과도 단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지금 보수가 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정 부분의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은 저희가 이미 전 방송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굉장히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특히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이제 극우 유튜버와의 절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쇄신을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보수로서는 중요한 지금 결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책 몇 권 읽고 보수의 가치는 이거다라고 뭐 정리해서 설파하는 거는 뭐가 어렵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대중들의 어떤 내면에 어떤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상당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 보수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장착돼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이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놓고 본다면 박정희 이데올로기라고 상징되는 바 반공과 성장이라고 하는 큰 양축 두 바퀴를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어떤 어필을 해왔고 대중 지배력을 행사를 해왔던 건데 이게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사실 이것이 일정하게 파탄이 되고 또 시대상도 변했던 부분들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심 없이 끊임없이 배회하는 그래서 극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한쪽으로는 뭐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부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제어가 안 되거나 극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부안해동을 하거나 근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신세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제기하는 이준석류의 어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대중적 반응을 거치는데 또 한편 윤리적으로 윤리위에서 제명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중심과 지향이 없으면서 결국 떠도는 보수 그러니까 핵심 가치로 그러니까 그 척추를 잡고 있는 보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대선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 되지를 못한 게 인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냥 지지율이 높은 한 인물에 의존해서 보수 세력을 재건을 했지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틈에서 전광훈이라는 요인이 돌출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뭐 일관된 가치 없는 어떤 세력이 그 세력의 어떤 중심점이나 일관성 그리고 결속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 내에서는 젊은 세대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든 세대 간의 갭도 있고 그리고 극우와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갭도 있고 그러면 자신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가치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향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건 적어도 여기서는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수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김종배 그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유하는 떠도는 그러니까 중심점 없이 떠돌다 보니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마음껏 이 당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인지 허풍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반 허풍 방이라도 해도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의 국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그것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대표를 만들 수 있고 최고위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최고위원이 가서 그런 데서 한 여당의 최고위원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일정 부분 연원을 다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특히나 보수적인 개신교의 연원 자체가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일정 부분 반공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어떤 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야기들은 사실 거기서 어떤 시계가 굉장히 많이 지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일정 부분 아주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적인 태도를 함께 결합해서 거기서 이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김일성주의자고 신영복을 좋아한다. 이런 서사로 지금 연결되면서 굉장히 표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절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보수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수 안에서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도 이제 내재적 공포와 어떤 감정은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않다라는 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있다고 보는데 절연한다라는 이야기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박정희 이데올로기라고는 표현을 썼지만 어떤 하나의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는 인물화되거든요. 정치 영역에서는 그게 교과서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수미 일관성을 띠면서 이론화해가지고 대중한테 설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인물에 의해서 표상되고 그 인물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동의를 끌어내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과정이고 그게 반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구현됨으로써 박정희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구현이 됐고 그게 몇십 년 동안 보수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상품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절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절연 이후에 공간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어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가치이기보다는 반사작용적 측면이 있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데 문제는 정권 출범 이후에는 그조차도 지금 싹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다라는 거. 이 빈 공간이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절연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했다. 이게 핵심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절연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나 극단적인 사람들은 있거든요. 어디나 극단적인 목소리는 득세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과 선을 긋고 그 안에서 리더십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의 역량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걸 절연하는 게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나서서 정광훈을 때리고 정광훈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그 때리는 논리와 이유와 가치를 어필해 들어가서 자신의 오히려 리더십을 정광훈 때리는 걸 통해서 구축해 들어가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세우는 과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각을 세우는 것도 아마 그런 목적하에서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절연 따로 세우는 것 따라가 아니라 사실은 한 인물이 정광훈식의 방식에 대해서 때리면서 정반대로 서는 이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국민의힘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을 통합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렇게 여러 세력을 아우르면서 정강훈 목사를 때리고 뭔가 통합을 내놓을 만한 비전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느냐 본다면 그것들이 없는 상태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정치의 공백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정치에서 이제 어떤 주도하는 가치 그리고 주도하는 세력 때문에 이제 권력이 공백 상태가 놓일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마치 권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주울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사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제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자기 자신들의 내부를 정확하게 좀 정리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하긴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정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광훈 목사나 아스팔트 태극기에 대해서 가장 각을 세웠던 정치인이 누굽니까? 이준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어떤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위상을 그런 쪽으로 설정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당의 힘이 주류의 힘이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백 사태라고 하는 것들이 인물이 없어서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공백 상태가 자초한 부분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왜곡하는 다른 또 힘이 작동하고 있는 그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득권 논리에 따라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그 문화 이것이 그래서 근데 그 용납하지 않는 그 주체는 가치가 텅 비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연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편승만 나와 편승하는 사람만 그렇죠. 있는 편승하는 것이죠. 사람만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편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하게 가면 그것만 돌출대 부분만 계속 도려내는. 그럼 환부는 그대로 놔두고 요런 식으로 계속 봉합하는 걸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도지게 만드는. 이게 당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걸 왜 모르는지 뭐 아는데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광훈이라는 인물을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부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히 더욱더 자기 몸을 불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갑툭튀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에 대한 반대로 몸줄을 풀린 거죠. 예. 야,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굉장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성의 속옷과 관련돼 있는 망언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로 꽤 화제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좋아하는 그 신도분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도 참 궁금해요. 또 만나보면 좋은 분이라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아무튼 홍준표 시장의 각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좀 지켜보죠. 네, 재미난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정치는 팀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